이제 수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강의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신나는 주제를 이제 배울 건데요. 자, 이제 2부 수업에서는 부동산, 그 다음에 재산 상속 및 증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세 가지를 아시면 돼요. 첫 번째는 여기 교재 페이지 54쪽에 나와 있는 대로 대출, 그 다음에 세금, 그 다음에 공급입니다. 대출은 우리가 집을 살 때 우리가 가진 돈 가지고만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엄청난 재력가가 아닌 이상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집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주택을 사고 보유하고 그다음에 팔 때 세금이 있는데요. 그 세금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공급. 제가 집을 사고 싶어도 집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집이 얼마큼 지어질 건가, 앞으로 살 수 있는 집들이 얼마큼 지어질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가진 이제 특징이 뭐냐면 정책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54쪽 밑에 보시면 정책 정리를 제가 해놨어요. 요거를 이제 여러 유튜브나 웹사이트에서 많이 추려서 가져왔는데, 대출, 세금, 공급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 및 부처가 세 개로 추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국토부, 두 번째가 대통령, 세 번째가 국회입니다. 공급과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대출과 이제 공급, 요거는 국토부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근데 국토부 장관을 누가 뽑아요? 대통령이 뽑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바뀌었잖아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공급과 그다음에 대출에 있어서 대통령 권한이 굉장히 많고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대출 규제 완화나 그다음에 공급에 있어서 조금 더 빠른 변화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금 관련된 거는 세법이 되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게 입법부는 뭐다? 국회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세금을 올리고 낮추고 새로운 세금을 더 규제하고 아니면 없애고 하는 거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세금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취득세, 집을 살 때 내는 세금, 보유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그다음에 팔 때 일어나는 양도세, 이런 거는 국회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이제 그 여당과 다르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청와대, 대통령은 이제 보수 정당이 잡고 있어서 협치가 잘 일어나지 않으면 세금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큰 변화를 빨리 볼 수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사례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져가야 되는 키 메시지는 앞으로 총선이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2년 동안은 우리가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어디서 올 거다? 대출 규제 완화에서 올 거고, 공급, 아파트 지어지는 공급에서 올 거다. 그리고 세금에 있어서는 조금 더 더딜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페이지 54쪽 밑쪽에 보시면 이 공급, 왼쪽에 공급하면 5년간 250만 호 민간 주도 공급해서 이걸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어디다? 국토부다. 이렇게 표시해놨죠. 그 다음에 밑에 제도 쪽으로 내려가시면 내 집 마련 지원. 두 번째 칸에 밑에 두 번째 칸에 있는데 내 집 마련 지원에서 대출 규제 완화. 이것도 국토부 관할에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이나 모양으로 제가 표시해놨는데 취득세 감면, 종부세 재검토 이런 거는
지금 국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변화가 더딜 수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주 내용, 대출, 세금,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부동산을 살 때 저희가 쓸 수 있는 대출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전세예요.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전세가 왜 대출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세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리는 대신 너 우리 집에서 공짜로 살게 해줄게. 5년 동안. 내가 너한테 돈을 빌리는 대신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내 집에서 5년이건 몇 년이건 공짜로 살게 해줄게. 그래서 돈 대신에 거주권을 대신 주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대출이라고 보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전세 끼고 샀어, 뭐 전세 끼고 샀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사실 대출의 한 종류인 겁니다. 두 번째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요거는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을 은행에서 받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과 기관, 은행기관, 금융기관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규제가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 들여다볼 대출은 주택담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있어서 아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LTV, 두 번째는 DSR이에요. 이게 뭐냐면 LTV는 영어로 Loan to Value라는 건데 가치 대비 대출 비율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2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은행에서 대출을 6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LTV 비율이 뭐다? 50%다. 내 돈 6억, 은행에서 빌린 돈 6억. 그래서 총 가치의 12억 중에 반을 대출 받았다. 반대로 12억짜리 집인데 내 돈은 4억밖에 안 들어갔다. 그리고 대출은 8억 들어갔다. 그러면은 갑자기 내가 왜 계산을 이렇게 했지? 3분의 75% 맞나요? 3분의 1. 죄송합니다. 카메라 앞에 서니까 계산이 안 되네요. 떨려서. LTV는 67%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TV가 이 규제가 요즘 많이 완화됐어요.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이제 국토부 장관도 바뀌고 나서 완화된 게 여기 페이지 58쪽에 정리를 해놨는데 전 지역 LTV를 70%까지 완화했습니다. 좀 더 계산을 수월하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면 대출을 7억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출 규제를 두 개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DSR을 봐야 되는 중요한 이유인데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은행에서 뭐 70%까지 대출을 해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7억까지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소득이 없어요.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저한테 빌려줄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저희 소득을 봅니다. 얘가 원리금을 상환할 능력이 되는지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는데 이게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생긴 건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전에는 LTV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집값이 계속 상승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대출을 못 갚더라도 차 앞에서 집 압류해서 집 팔면 어차피 집값은 계속 올라가니까 대출금 갚고 할 수 있다라는 게 생각이었는데 2008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오면서 이 사람이 집값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빌린 사람의 소득까지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DSR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규제가 어떻게 되냐면 쉽게 이해하시면 40%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연봉이 1년에 버는 돈이 1억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제가 1년 동안 대출금 상환하는데 원금과 이자 상환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 4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1억이었을 때 4천만 원. 요거를 조금 더 혹시 학구적인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57쪽에 계산을 조금 더 해놨습니다. 그래서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5년을 돈을 빌린다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은 뭐 내가 4천만 원씩 5년이니까 2억 빌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것보다 사실 조금 더 적어요. 왜냐하면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5년 동안 돈을 빌리는데 DSR 규제가 40%일 때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은 대략 1억 7천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숫자도 막 많고 1억 7천만 원, 뭐 4천만 원 이렇게 정신이 없는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택담보대출이 지금은 대부분 30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0년 동안 내가 버는 돈의 40%씩 내면서 갚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쉽게 계산하시냐면 내 연봉을 생각해봐요. 거기다가 6을 곱하세요. 그게 DSR 한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연봉이 1억이다. 그럼 6을 곱하니까 DSR 한도 내에서 6억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예를 다시 들어볼게요. LTV에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고 싶은데 LTV는 70%까지 늘려줬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10억짜리 집에 대해서 우리가 7억까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당신 연봉이 어떻게 돼요? 수입이 어떻게 되세요? 했을 때 저 1년에 지금 1억 정도 법니다.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빌려드릴 수 있는 돈은 30년 동안 빌려드릴 수 있는 돈은 6억이네요. 해서 이 둘 중에 낮은 거에 맞춰서 대출이 지급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될 점, 우리 꿀팁입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서 아시다시피 LTV 때문에 우리가 집을 못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요것 때문에 못 사요. 왜냐하면 이걸 100%까지 해줘도 내가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요게 문제가 아니라 요게 문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DSR로 최대한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DSR은 총 부채 원리와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그래요. 이 이름이 좀 긴데 그 뜻은 뭐냐면 내가 가진 대출의 모든 금액의 원금과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신용 대출이 뭐 지금 5천만 원 정도 있다, 아니면 뭐 다른 대출이 있다 하면은 내가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에서 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지금 집 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돈도 많이 모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시면 지금 가지신 신용대출을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신용대출을 정리하시면서 신용등급도 좋아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채권 배울 때 말씀드렸잖아요. 신용등급이 좋아지면 이자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리스크가 줄어드니까.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돈을 빌릴 때 우리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이자가 조금 더 싸져요. 그래서 여러 방면에서 DSR 이거 준비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대출, 다른 대출들 정리하시고 신용등급을 최대한 높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근데 이게 아직도 사실 우리가 한번 가정해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 윤석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거는 풀었는데 요것도 좀 어떻게 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거를 마음대로 풀었다가는 또 집값 모두들 살려고 들 거고 대출도 막 받으려고 그럴 거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조금 천천히 이걸 할 수 있을까 고민한 게 30년을 보통 만기로 하거든요. 주택담보대출을. 근데 그거를 이제 40년으로 늘리기 시작했어요. 그 뜻은 10년 동안 더 내가 월 4천만 원씩 갚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뜻은 그만큼 더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집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께서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얻으신다고 한다.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연봉에 6 곱하시라고 하셨잖아요. 6 말고 6.8을 곱하세요. 그럼 그만큼 더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완벽한 계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집을 보러 다니는데 10억짜리 집도 보고 뭐 20억짜리 집도 보고 할 수 있는데
내가 가진 돈이 얼마고 내가 대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인지 알아야지 이 집이 내가 살 수 있는 거구나, 내가 못 사는 거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계산은 이제 부동산 계산기라고 온라인에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세무사나 이제 뭐 공인중개사 이렇게 끼시고 하시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잣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SR 규제가 어떤 식으로 완화되고 있는지, 이게 아직 40%에 걸려 있지만 대출을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림으로써 대출을 늘릴 수 있는 대출 받는 걸 늘릴 수 있는 이제 지금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래서 요 예로 다시 들어갔을 때 곱하기 6이 아니라 이제 6억 8천까지 이제 빌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40년 동안 빌릴 수 있으니까 대출도 조금 더 받고 집 살 수 있어. 이렇게 마냥 기뻐하실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10년 동안 더 빌리는 만큼 이자를 그만큼 더 많이 내세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예를 하나 드려드렸는데 페이지 59쪽에 가시면 다 짧게 이제 비교했습니다. 3년 대출했을 때랑 5년 대출했을 때랑 5년 대출했을 때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조금 더 많죠. 왜냐하면 갚아나갈 수 있는 길이가 더 길어지니까. 하지만 여기 보실 수 있다시피 5년을 빌렸을 때 내가 빌릴 수 있는 돈은 약 1억 7천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내는 이자는 대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 반면에 내가 3년만 빌렸다라고 했을 때 빌릴 수 있는 돈은 1억 남짓 돼요. 하지만 이자는 반입니다. 1천만 원. 그래서 대출을 더 많이 빌려서 내 집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내야 되는 이자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진다라고 이제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나이에 맞게 어떻게 대출을 사용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내가 지금 갓 취업하거나 아니면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다라고 했을 때 아직 돈을 벌 기간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많이 쓰셔도 부담이 좀 덜하다. 그리고 앞으로 소득이 점점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DSR이건 LTV건 최대한 많이 쓸 수 있을 만큼 써서 투자하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직 아이가 없으시다면 이사 다니거나 이런 게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꼭 내가 아이를 키우거나 꼭 여기 정착해야 된다라는 부담 없이 조금 더 다양한 곳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를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반면에 이제 40대 중반쯤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도 학교에 보내야 되고 이제 학군이나 뭐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이 많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내가 정말 살 곳 이런 곳에 좀 더 집중해서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고 그와 더불어서 40대부터 시작하면 아이들 이제 키우기 시작하고 교육시켜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 높아지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출을 이렇게 완전히 다 땡겨 쓰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남은 이제 하나 또 케이스는 이제 노령의 부부 같은 경우 이제 노년 때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절대 전세 끼고 투자하는 거는 지양합니다. 이건 권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세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전세 갚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파트 값이 떨어졌을 경우에 전세금 갚아주느라고 이 자산 손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60대 이상인 분들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는 대출 받으시는 거를 최소화하시는 게 좋다라고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출 관해서 설명드렸던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죠? 세금과 공급이 남았어요. 세금,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세금은 아무도 몰라요. 이거는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공부도 열심히 해봤는데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바뀌어요. 정권에 따라서 바뀌고 국회에 뭐 진보가 더 많이 있느냐 보수가 더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워낙 자주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대략 어떠한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는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선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을 우리가 총 3번 냅니다. 첫 번째는 살 때, 두 번째는 보유할 때, 아니면 가지고 있을 때, 세 번째는 팔 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하면서 세금을 총 3번 내는데 첫 번째는 살 때, 두 번째는 보유할 때, 세 번째는 팔 때입니다. 살 때가 취득세라고 불러요. 취득세가 얼마냐면 지금 1%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억짜리 집을 사면 100만 원을 취득세로 내는 거예요. 그리고 1%에 더해서 뭐 지방세 뭐 이런 여러 가지 짜잘한 것들이 있는데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1%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 지난 몇 년간 규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집 여러 개 사지 마라. 너희들 집 하나만 있어라.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뀐 게 뭐냐면 첫 집 하나 살 때는 1%예요. 취득세가. 근데 두 번째 집을 살 때는 8%로 뜁니다.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세 번째 집을 사고 싶다. 그럼 12%가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2억짜리 집을 세 개 산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2억짜리 집 살 때는 200만 원 취득세 내는 거고 두 번째는 1,600만 원 내는 거고 세 번째는 거의 2천만 원 넘게 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여기서부터 부담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지금 규제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투자할 때 집을 여러 채 사는 시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살 때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설명드릴게요. 대한민국을 이 취득세에 있어서 쪼개놨어요. 규제 지역이 있고 비규제 지역으로 나눠놨어요. 규제 지역은 그냥 쉽게 이해하시려면 서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 비규제 지역은 서울 이외 지방. 그 뜻은 뭐냐면 규제 지역에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집 살 때는 1%, 두 번째 집 살 때는 8%, 세 번째 집 살 때는 12% 취득세를 때리는데 비규제 지역에서 살 때는 두 채까지는 1%까지 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또 풀어서 한 단계 더 앞서서 나가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 내가 지금 집 한 채가 이미 있는데 다른 집을 하나 더 사고 싶다. 근데 서울에서 사자고 하니 취득세가 좀 부담이 된다. 근데 보니까 비규제 지역에 가면 소득세 1%로 또 두 번째 집을 살 수 있더라. 그래서 지금 많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서울에 집 있으신 분들이 비규제 지역에서 또 두 번째 집에 투자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풍선 효과가 있다. 한 곳 막아놓으면 한 곳이 커지니까 당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 생각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규제 지역 부동산 가격이 원래 가격보다도 많이 지금 뻥튀기 되어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그냥 돈이 몰리니까 서울에서 안 사고 이제 다른 지방에서 살려고 하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비규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공시지가가 1억 이하인 부동산들이 있어요. 요거를 도토리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요 1억 이하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1%를 합니다. 몇 개를 사던 뭐 10채를 사도 다 매번 1%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지가 1억 미만.
그래서 여기 한번 정리를 할게요. 취득세는 지금 중과가 되고 있다. 첫 번째 집을 살 때는 1%고 두 번째 8%, 세 번째는 12%인데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 서울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세금을 내고 지방은 두 채까지는 1%를 내게 해준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1억 미만인 부동산은 계속 1% 취득세를 낼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취득세였고요. 보유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보유세는 내가 집을 사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 내는 세금이에요. 보유세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재산세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버는 돈이 많고 좀 재산이 많다. 그러면 또 내는 게 종합부동산세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 재산세에서 이미 세금 때렸는데 종합부동산세에서 또 한 번 때려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되게 말이 많은데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거 관할하는 게 지금 국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2년 뭐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재산세, 종합세 요게 얼마인지 가늠하기 쉽게만 설명드릴게요. 여기 오타가 있어서 집중하시고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이지 61쪽에 제가 다 정리해 놨습니다. 두 번째, 집 갖고 있을 때 보유세 대략 0.3% 시세에 0.3%에서 1% 내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샀다 그러면은 연 보유세가 한 100만 원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게 0.3%에서 1%인데 이 1% 조금 더 높은 세율을 어느 구간에서 내냐면 이제 강남에 있는 집, 되게 비싼 집, 30억 정도 되는 집, 이런 집들이 사실 세금이 조금 더 보유세가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1% 정도. 그래서 30억짜리 집을 갖고 있으면 3천만 원을 내는 거예요. 와, 생각해보니까 다시 생각해봐도 되게 높네요. 연 3천만 원씩 그냥 보유세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다니시거나 아직 회사 이제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 강남에 있는 아파트 30억짜리를 그냥 줘도 감당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내가 어떤 가격의 부동산을 샀을 때 매년 보유세로 낼 게 얼마인가 이걸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금 내는 게 이제 양도세입니다. 사실 주택이나 부동산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양도세가 약간 무서워서, 왜 양도세를 많이 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투자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약간 바보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집을 안 팔면 발생이 안 하는 세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양도세가 무서워서 투자를 못한다? 그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는 나중에 팔 때 때가 되면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안 파시면 발생하지 않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장벽을 요거 때문에는 생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팔 때 양도세가 발생하는데 양도세에 있어서 확인하셔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금 취득할 때 규제하는 게 1세대 1주택 한 사람당 집 하나씩만 사라, 이런 거 취지로 지금 취득세를 높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팔 때도 1세대 1주택이냐에 따라서 양도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1세대가 무슨 뜻이냐? 그거는 내가 전입한 집에 있는 구성원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으면 내가 비록 태어나서 처음 하는 부동산 투자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께서 주택이나 부동산을 하고 계시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주택을 투자하시는 분께서 꼭 하셔야 되는 거는 부모님하고 이걸 좀 대화를 하셔야 돼요. 우리 지금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냐, 1세대 1주택이냐. 그래서 만약에 내가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전입 분리, 이제 세대 분리, 요거까지 감안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1세대 1주택이었을 때 그리고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어마어마한 혜택을 줍니다. 그게 뭐냐면 12억 원까지, 그러니까 팔았을 때 12억 원까지 양도세를
없애줍니다. 안 내도 돼요. 12억까지.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억의 집을 샀는데 1세대 1주택이어서 10억의 집을 샀는데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 12억에. 그러면은 양도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 혜택 있잖아요. 12억까지 양도세를 안 낸다. 요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에서 조금 달라요.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기 안 살아도 되었고, 그래서 2년 동안 쉽게 말해서 비규제 지역에서는 전세 끼고 사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끼고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든 안 살고 있든 상관없이 파셔도 12억까지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안 내실 수 있어요, 세금을. 근데 규제 지역 서울 안에서는 내가 산 부동산 집에 살아야 돼요.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대출 끼고 막 여러 개 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 이 규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그거 유의해 주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2년 내에 내 집을 팔아야 된다. 근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수익이 발생했다. 양도세가 발생했다. 그게 몇 퍼센트 세율이냐면 70%입니다. 그래서 아까 드렸던 예로 내가 10억의 집을 샀는데 뭐 한 1년 6개월 살다가 12억의 집을 팔았어요. 그럼 그 2억에 있어서 70만 원 세금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일 죄송합니다. 2년 미만일 경우 60%입니다. 그리고 그게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0%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세율이 높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향하는 게 단기적으로 투기식으로 집에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 이렇게 규제를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양도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세금을 총 3번 낸다. 처음 집 살 때, 두 번째 보유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집 팔 때. 취득세는 1주택까지는 그렇게 부담되는 세율은 아니다. 1억짜리 100만 원이니까. 그리고 많이 부담되는 세율은 아니다. 그다음에 보유세 같은 경우에도 연 시세의 0.3%에서 1%를 내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세액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세금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여기 양도세 팔 때 일어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금은 우리가 안 팔면 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야, 나중에 양도세 어떻게 감당하지라는 부담을 갖고 부동산 투자를 막 꺼려하시거나 이제 피하시거나 그런 거는 되게 어리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나중에 팔 때 되면 그때 고민하시고 올바르게 이제 준비하셔서 내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를 유의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 이제 세금 정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얘기가 길어지는데 수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 수요는 제가 페이지 62페이지에 수요와 공급을 페이지 62페이지에 정리해놨어요. 수요와 공급을 이해하려면 어디에 집이 지어지고 있고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몇 명이 있고 집을 살려고 하는 가구가 몇 가구가 있고 지어지는 집은 몇 개가 있고 이걸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설명해 주는 웹사이트가 여기 a실.kr이라는 웹사이트예요. 여기 페이지 62쪽에 제가 표기해놨는데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지역별로 지금 세대수 증가율 아니면 감소율 같은 거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에는 지금 가구 수가 어떻게 되고 있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인가 이런 거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그와 반대로 다음 페이지 63페이지 가시면 지금 몇 가구가 있는지를 포함해서 또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입주 물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 지어질 아파트들이 몇 호가 되는가 이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짧게 한번 보여드리자면 36페이지 보시면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 여기 주황색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2022년, 2024년, 2026년까지 총 앞으로 3년 동안의 이제 추이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평균 필요 입주량보다 상당히 월등히 적은 지금 수치입니다. 그래서 공급을 지금 빨리 늘려야 될 때고요. 그와 반대로 전국적으로 지금 굉장히 입주량이 적은데 강남구를 한번 보시겠어요? 밑에 있는 표가 강남구를 보여주는 겁니다. 강남구는
적정 수요보다 훨씬 월등히 많이 지어질 거로 앞으로 유추되고 있어요. 그 뜻은 뭐냐면 강남구에는 많이 지어지는데 다른 지역에 뭐 용산, 뭐 마포 이런 데는 수요를 맞추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게 공급되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웹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어떻게 그래프를 이해하셔야 되는지, 세대율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동네에 지어지는 새로운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몇 호가 되는지, 몇 채가 되는지 이런 것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부동산이었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제 빨리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주제가 주택연금입니다. 여기 이제 노후를 바라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집은 있지만 근로소득이 없거나 뭐 연금 따로 저축해 놓은 게 없어서 좀 이걸 현금화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주택연금을 가입하실 때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시지가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이 공시지가가 9억 원 이상이다 하면은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점을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시세가 아니라 공시지가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9억 원 이하인 분들 한해서 주택연금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자, 우리가 가입할 때는 공시지가로 가입했잖아요. 9억 원 이하. 근데 연금을 받을 때는 뭐로 측정이 되냐면 시세로 측정이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표를 보시면 제가 예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종신 지급 방식으로 죽을 때까지 돈 받는 방식으로 계산했을 때 시세가 이제 뭐 8억, 9억, 10억, 뭐 11억, 12억 넘어가는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종철이가 9억 원 이하만 등록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여기는 12억까지 나오지? 그게 헷갈리실까 봐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 가입할 때는 공시지가, 연금 받을 때 계산하는 거는 시세.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뭐다? 아니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리하게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시세가 높을 때 주택연금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9억 원 이하여서 내가 등록했는데 지금 연금 받을 때 등록했을 때 시세가 한 12억이다. 근데 1년 후에 이 시세가 뭐 15억으로 뛰었다. 그러면 15억대 연금 받는 거랑 12억대 연금 받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부동산 가격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가입하시는 경우 더 많은 주택연금 혜택을 누리실 수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 이미 연금 가입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내 집 가격이 훨씬 더 뛰었어. 지금 12억대 내가 시세로 연금 받고 있는데 15억이 됐다. 이렇게 가정했을 경우에 해지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재가입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해지를 하셨을 경우에 이제 좀 피해를 입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해지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개인별마다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해지하는 거에 대해서 꼭 더 알아보시고, 만약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게 정말 더 현명한 건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네, 맞습니다. 네, 네. 시세에 맞춰서 줍니다. 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른 그 시세의 혜택을 지금 누리시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하다라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자, 그게 주택연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이제 한 15분 남았는데 제가 대체 자산이랑 상속 증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수업 특강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암호화폐, 뭐 가상화폐 이런 유의 투자 상품에 대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화제가 되는 게 벼락부자들이 많이 생겨나서 화제성이 많은데, 저희가 이 특강의 주제가 노후 자금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라든지 가상자산 같은 종목은 변동성이 워낙 심하고
어느 하루 몇백만 원 했던 가치가 0원이 될 수 있어요. 최근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노후 자금 마련 목적으로 투자하는 데는 부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노후 때 조금 더 여유롭게 살고 싶으니까 요즘에 뭐 비트코인이나 뭐 암호화폐나 이런 걸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있다던데 여기 한번 내가 투자해가지고 해봐야겠다.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투기성 투자가 굉장히 심하다. 요렇게만 마무리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페이지 66쪽이랑 67쪽에 어떻게 가입하시고 투자하실 수 있는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상속과 증여는 아까 전에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금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나중에 세무사 끼시고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공부하고 이해한 틀 내에서 여러분들께 팁을 드릴게요. 그 팁은 뭐냐면, 내가 자손들한테, 내가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10억 원 언저리다, 뭐 10억 원이거나 10억 원보다 더 적다, 그러면 상속하시는 게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식한테 물려줄 총 재산의 금액이 10억 원 언저리다 하시면 미리 증여하지 마시고 돌아가셨을 때 상속하게 놔두는 게 최대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사실 10억까지는 100% 거의 공제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억까지 상속할 때 세금을 거의 안 떼가신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만약에 내 재산이 10억보다 더 크고 한 30억보다 작다, 10억에서 30억 사이다, 그러면 상속하는 거를 최대로 활용하되 증여를 또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기 페이지 69쪽에 보시면 2번 상속 증여 세율과 누진 공액, 이 테이블이 표가 하나 나옵니다. 여기 표가 상속과 증여에 때리는 세금이 같아요. 세율이 같아요. 그래서 1억 원 이상일 경우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경우 2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물려줄 자산이 10억 이상 30억 이하이다 라고 했을 때는 요 10%, 20% 세율 구간까지 사용하시는 걸로 마음을 먹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증여를 사용하시지 않고서는 상속할 때 또 추가적인 피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증여를 좀 사용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20% 세율까지는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그 이후, 그 이상 내가 물려줄 자산이 30억 이상이다 라고 하신 분은 어쩔 수 없이 증여를 더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 30%, 심지어 40% 세율 구간까지도 감안하시고 미리 증여를 이제 계획하시는 게 좋다. 이게 제가 배우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시간 이용해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없으시면 편하게 짐 싸시고 여기 위에 있을 거니까요. 예,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인 걸 알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알찬 시간이었기를 희망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그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조금 상당히 양도 많고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궁금한 점 더 깊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